주린이를 위한 주식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차트 분석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캔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의 의미, 그리고 보조 지표의 활용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 살펴보겠고요. 예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하락 추세인 것, 횡보 추세인 것, 상승 추세인 것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나라 봉에서는 빨간색이 상승이고 파란색이 하락인데요. 이 빨간색의 캔들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요 부분에서 하루에 주가가 시작했다. 시작한 가격. 그래서 하루 중에서 쭉 올라서 최고점에 있었던 요 자리가 고가. 그리고 쭉 시작점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서 저가를 형성하는 부분. 요 짝대기의 끝이 저가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시가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종가가 여기에 위치하면서 봉 자체가 시가가 종가보다 높았을 때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파란색, 음봉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가격이 여기라고 치면은 고가는 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저가는 밑에 가장 그날 중에 가장 저가인 부분, 그리고 종가는 요 위치. 이거는 일봉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분봉이나 뭐 초봉, 뭐 주봉, 월봉 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보통. 그리고 이 봉이 나타내는 반응은 뭐냐 하면은 주가가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섰을 때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되면 높게 될수록 상승의 힘이 그만큼 세다라는 의미, 매수세가 그만큼 세다라는 의미이고요. 관성이 관성으로 치면 에너지로 치면은 우상향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우하향으로 가는 관성의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봉을 나누어서 분봉으로 보면은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요 분봉이 굉장히 여러 개가 우상향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패턴이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음봉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분봉 여러 개가 그게 5분봉이든 30분봉이든 1시간봉이든 여러 개가 우하향하고 있다. 매도 압력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봉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우리말로 치면은 뭐 교수형이다, 유성형이다, 뭐 상승 삭발형이다, 뭐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고요, 일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봉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각 봉들의 컨비네이션, 조합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이 하나로 조합됐을 때, 하나로 있을 때보다는 두 개로 조합됐을 때 의미가 더 있고요. 그리고 세 개로 조합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봉들이 여러 개로 연결되어서 이평선으로 연결되었을 때,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뭐 봉 하나, 둘, 요 정도까지도 사실 크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은 뭐 봉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추세선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캔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의 관성 에너지, 즉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단기적인 상승과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장기적인 상승의 추세,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엔드 조건으로 결합되었을 때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경우에 이런 하락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관성은 상승폭과 하락폭이 커질수록 방향성을
정해주는 기준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관성,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성향, 그러니까 그 관성,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성향,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올라감과 내려감의 어떤 이런 작은 파동들 혹은 관성들,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올라감과 내려감이 이렇게 커질수록 방향성을 정해준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이거의 2배,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상승의 에너지가 그만큼 더 세다. 그리고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갔을 때는 하락의 에너지가 더 세다. 상승을 상쇄시킬 정도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락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추세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캔들의 조합은 추세선을 만들며 추세선의 각도와 그 등락에 따라서 수익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의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이 수익률이 더 낮겠죠. 그리고 이 각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하방으로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수익률이 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의 어떤 이제 구간 중에 소파동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그리고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각도가 밑으로 각도가 꺾어지는 각도가 0에 가까울수록 손실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상승 구간에 이렇게 그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간다든지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저점에 눌렸을 때 일시적으로 상승 후에 저점에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매매 기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죠. 뚫지 못했을 때 단기적인 매도, 그리고 이 하락이 지속되는 동안에 하락의 어떤 장기적인 추세, 요 점이 형성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요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 구간에서는 상승의 폭이 크죠. 각도도 크고. 근데 하락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완만해요.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 하락 추세에서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상승 추세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급격한 각도로 상승되는 이런 종목들에서 단타를 하던 뭐 장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수익을 내는 것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뭐 교수형이나 유성형이나 상승 삽바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말로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설명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옛날 말이긴 한데 뭐 적산병, 흑산병 해서 빨간 봉이 3개가 나오면 상승이 이렇게 힘이 좋다. 그리고 뭐 파란 봉이 3개를 나오면은 하락의 추세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판단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다음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 이동 평균선은 이동 평균선 분석은 기술적 지표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여기 오타가 났네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동 평균선과 주가와의 관계에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분석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주가가 밑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이동평균선 밑에서 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면은 저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주가와는 어떤 중력과 비슷한 관계가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락하면 언젠가는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다시 모이려는 성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그 이동평균선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면 조금 더 빨리 끌어당김을 이제 조금 더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빨리 만나게 되겠고요. 장기 이평선 뭐 240일이든 뭐 480일이든 이런 장기 이평선들하고 만나는 기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 이평선에 접하거나 가까워 있을 때는 매수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해석은 크로스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동평균선 배열을 판단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괴리도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정 일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향 돌파하면 5일선을 상향 돌파한다든지 뭐 생명선은 21선을 상향 돌파한다든지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다. 그리고 하향으로 돌파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매도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 가지고 장기, 중기, 단기로 이동평균선들이 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역배열이라고 하면 약세 국면. 예를 들어서 역배열이라고 하면은 뭐 121선이 있고 밑에 61선이 있고 그 밑에 21선이 있고 그 다음 11선, 5일선 이런 것들이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정배열이라고 하면 반대로 121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뭐 33일선이 있고 11선, 5일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는 이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뒤죽박죽으로 섞여가지고 뭐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밑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하고 막 섞여 있기도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리려면은 그 6개월치의 평균선이나 1년치의 평균선들이 보통 정배열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괴리도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이동평균선과 크게 괴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밑으로 우하향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 밑에 있어. 그러면은 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선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낙폭 과대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반대로 매우 급등해가지고 이동평균선하고 괴리가 많이 발생되어 있을 경우, 뭐 정배열 상태인데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한참 위에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주가는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동평균선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격도인데요. 이격도는 주가가 이동평균 값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요 말들은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쉽게 표현을 해서 이동평균선들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벌어져일수록 주가가 만약에 정배열 상태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주가가 고점에 위치해 있고 이 고점에 위치해 있는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반대로 이격도가 우하향으로 역배열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 이 주가가 밑에 있을 경우에 이 많이 떨어진 이 이격도가 다시 좁혀지려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격도가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격도가 별로 없는 이제 그런 공간에서 주가가 같이 있을 경우에 특히나 그럴 때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이 출현했을 때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격도를 한번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실제로 넣어서 한번 해보면은요, 어, 여기 차트에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차트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키움 종합 차트고 제가 주식 종합 차트를 한번 켜보면은요, 여기 옆에 추세 지표라든지 변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모멘텀 지표도 나오고 뭐 시장 강도도 나오고 가격 지표도 나오고, 예,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뭐 이격도를 찾아가지고 여기 지표 추가를 하셔도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지표 추가에 이격도라고 한번 쳐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이격도가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벌어졌는데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거죠. 이런 자리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주가가 한번 슈팅 주었다가 눌렸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격도가 심각하게 많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 이격도가 밀집되었을 때 주가는 다시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추세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에서는 이격도가 좀 이제 벌어졌더라도 다시 모인 뒤에 재상승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이평선이 이렇게 그 이격도가 이렇게 밀집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슈팅 위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형국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하고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이평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에 지금 5일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5일 이평선을 주가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 보이시죠? 이런 자리들에서 이평선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주가를 이평선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5일선이 당기기도 하고 여기 11선이 당기기도 하고 뭐 21선이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이 21선은 생명선이다 해서 이 21선을 깨는 순간에는 이제 뭐 매도를 한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일선들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 설명도 나오고요. 스케일도 나오고 라인 설정하는 것들도 나오고 지표를 이제 5일선, 11선, 21선, 61선 되는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14일선 6개월치와 228일선 1년치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선들이 이 이격도 선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잘 타고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는 뭐 추세적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수익을 끝까지 낼 수 있고 좀 꺾이는 부분들 이 이격도가 아래로 많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밀집되는 구간들 이런 거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매수를 했다가 다시 반대가 되면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제 뭐 요런 상황들도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요런 이격도들은 이 어차피 이 가격 이동 평균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이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미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부분들 그리고 살짝 살짝 이렇게 모였을 때 상승 추세에서 이 이평선들이 모였을 때 이격이 좁혀졌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좀 지켜보죠. 그리고 뭐 요런 자리들에서 여기에 밀집된 구간들 보이시죠? 그죠? 요런 자리에서는 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짧지만은 이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조 지표의 활용인데요.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 파라볼릭, 뭐 MACD,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볼린저 밴드인데요. 개요는 기준선 상하에 이제 두 개의 선이 있고 총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 선은 표준 편차에 의해 산출된 이동 평균 값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볼린저 밴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있는데 이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94.6%인가? 95.4%의 확률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 있을 확률이 높고 기준선 위에 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이 세고요. 기준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는 주가가 하방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어,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나 지수의 움직임이 큰 시기에 밴드의 폭이 넓어지고요. 등락폭이 클 때 이제 볼린저 밴드가 쫙 벌어집니다. 위로 벌어지든 아래로 벌어지든. 그리고 움직임이 작은 시기에는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데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시기가 좀 오래되면은 주가가 다시 밑으로 움직이든 위로 움직이든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추세 상승해서 밴드가 좁아졌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요. 하락에서의 주가가 밴드가 좁아졌을 때는 뭐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상단 밴드는 보통 저항권. 그래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았을 때는 떨어진다. 어디까지? 기준선까지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 기준선을 다시 돌파해서 하단선으로 갔을 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하단 밴드에 다시 맞았을 땐 기준선까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지지와 저항이고요. 가격과 교차. 보합권에서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주가가 뚫고 밴드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 주가의 추세가 밴드를 뚫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단기적인 가격의 급등과 단기적인 가격의 급락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볼린저 밴드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지표 추가하고 BOL을 쳐보시면은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승수가 20의 2인데 뭐그 20개의 봉 중에서 승수를 2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를 40의 2로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봉이 40개로 늘어나니까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이 볼린저 밴드의 신뢰도를 조금 더 크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플레이를 조금 더 느긋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40의 2로 맞추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를 뭐 40의 2로 맞추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좀 넓어지면서 좀 느긋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뭐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여기 선을 좀 이렇게 굵게 그어 볼게요.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이 지금 보라색인데요. 포인트를 3포인트로 만들고요. 상한선이 빨간색인데 역시나 3포인트로 맞춰보고 하한선도 청록색인데 3포인트로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여기 지금 보면은 보라색 볼린저 밴드가 기준선인데 이거를 주가가 갭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뭐 그 거침 없이 그냥 바로 갭으로 뚫어버렸을 때 이럴 때 요 상단선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오버슈팅 나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요 기준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할 때 요 기준선을 뚫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요런 자리는 매수가 되는 거고요. 요런 자리는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버렸을 때 그 2.3%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이럴 때 급등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매수가 잘 됐다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50%만 팔고 나머지 50%는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 구간을 먹던지 아니면 이렇게 좀 꺾였을 때 나머지 절반을 판다든지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볼린저 밴드 하바, 그러니까 기준선을 이렇게 뚫어버렸을 때 뚫어버리면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도 추세가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꺾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꺾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단기적인 고점을 이렇게 뚫고 안착되는 형국이었으면 다시 매수였을 텐데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렸고 지금 이 뒷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탈되었을 때는 매도 관점인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왜냐? 이 구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볼린저 밴드가 하방으로 이렇게 벗어나니까 하단선을 주가가 벗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급락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 플레이는 뭐 단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추세가 우상향일 때는 뚫었을 때 조금 지켜볼 만하다. 근데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을 때, 특히나 긴선 아래에서 이렇게 꺾였을 땐 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관점이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개요는 일본에서 이제 개발된 이제 지표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총 5개의 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선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그리고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는 구름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일목균형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의 26일 전 위치에서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후행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후행 스팬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요, 요것도 한번 지표를 좀 지우고, 자, 여기에서 지표 추가해서 일목 치면은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빗금 친 형태가 선행 스팬 1, 2가 선행 스팬 1은 여기 주황색이고요. 선행 스팬 2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은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 되게 막 난잡해가지고 보기가 되게 어려우시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가 보면은 요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형성되기 26일 전 요 자리가 이제 현재 주가 자리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 후행 스팬도 뭐 이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후행 스팬이 상승하는 구간에 주가에 얻어맞았을 때 단기적으로 눌림목 자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제가 쓰는 방법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 지금 이제 지표는 이게 설정이 9, 26, 52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뭐 그 수식을 조금 더 정교하게 그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를 뭐 또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환선 설명 안 드렸네요.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녹색이거든요. 제가 이 녹색을 좀 진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전환선도 사실 뭐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주가의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하고 전환선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후행 스팬은 말 그대로 뒤에 나타나는 거라서 현재 주가로 이제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거를 일단 없애 보겠습니다.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 빼고요. 기준선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을 빼오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선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구름대 영역을 B급 말고 채우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황색은 양운이고 뭐 그 파란색은 음운이다. 그래서 그 주가가 이 양운의 위에 있을 때 좀 그러니까 급격하게 잘 상승하더라. 그리고 주가가 이 음운의 밑에 있을 때는 하락하더라. 그런데 양운, 음운 구별 없이 그냥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어차피 이 양운, 음운에서는 주가가 밑으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가가 구름대 위에 있을 때 플레이를 하면은 매수, 매도 플레이를 하면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구름대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이 구름대를 뚫고 아래로 갔을 때 주가가 이렇게 그 급락하는 모습들, 하락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 구름대, 두터운 구름대는 어떤 가격의 매물대거든요. 이 차트에서 그 구름대의 세로의 높이는 가격의 매물대입니다. 이 두터운 가격의 매물대를 깼다는, 주가가 깼다는 거는 급락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급락한 뒤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구름대를 터치하는 때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가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항을 뚫어버리면 날아가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처럼 뚫어버리면 날아가는 건데, 못 뚫은 경우, 이런 경우 못 뚫은 거죠. 그죠? 못 뚫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 뚫으면은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던 주가가 이 구름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경우에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파라볼릭인데요. 파라볼릭 스탑 앤 리버셜이라고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파라볼릭 지표는 기존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를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지표고요. 뭐 비슷한 건 이제 강세, 약세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파라볼릭만 볼게요. 주가가 탑 앤 리버셜로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주가가 SAR 위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매수, 그리고 추세 시장에서는 효과적인 지표이나 비추세적인 시장에서는 속임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여기 일목균형표를 또 한번 지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표추가 PSAR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적용하면 이렇게 점선 포물선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자, 요런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이 주가가 이 파라볼릭 선의 이제 그 위에 있을 때, 이 파라볼릭 위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매수, 그리고 파라볼릭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매도 관점이다. 주가가 SAR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 포물선 점선 막 찍혔었잖아요. 그죠? 그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매도, 위로 올라가면 매수. 점선 요렇게 있을 때 주가가 여기 뚫었죠. 그죠? 요 부분에서. 그래서 요 점선들 위에 있을 때 매수. 그런데 반대로 자, 여기 요 포물선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서 아래로 뚫어버렸죠.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요 SAR 요 위치가 이제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인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상승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잘 맞는다라고 했는데 하락 구간에서도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자,
요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뭐 이렇게 위로 갔으니까 이제 매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보이죠. 그죠? 뭐 그래서 요 PSAR 파라볼릭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이렇게 속임수가 좀 많다. 그래서 이 지표들은 한 개만 독립적으로 쓰기보다는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쓰는 경우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MACD인데요. 개요는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 이제 요게 단기 지수 이동 평균이 12일로 설정을 하고요. 보통 장기 지수 이동 평균 26일을 설정하는데 이 값을 뺀 차이로 두 이동 평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그널의 교차와 시그널은 이제 9일을 기준으로 하고 상향 돌파 시에 매수하고 하향 돌파 시에 매도한다. 그래서 장점은 빠른 매수 신호로 되고 이제 단점은 속임수가 좀 많다. 기준선 0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차를 하는 경우에 0을 상향 돌파할 시에 매수, 하향 돌파 시에 매도. 그래서 교차점 활용보다 속임이 좀 적다라고는 했지만은 뭐 후행성이 존재한다면 수익 낼 때 못 낸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다른 지표와 활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MACD를 먼저 한번 또 넣어 보면은요. 자, 지표 추가해서 MACD를 쳐보면은 MACD.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예. 요 교차점 위치에서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갔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자,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은 교차가 나는 지점,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시 이렇게 넓혀봤을 때, 아이고, 그림이 안 보이네. 자, 요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요 부분에서 교차가 일어났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0값, 여기 오른쪽에 보면 0값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0값과 시그널의 값이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그 엔드 조건으로 같이 맞아버렸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요런 부분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죠. 그죠? 교차값이 교차값이 이제 데드가 났을 때 요럴 때는 이제 뭐 팔아야 되는 이제 요런 상황인 거고요. 요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미 요 부분 여기에서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침 이제 교차가 이렇게 일어났죠. 데드가 일어났죠. 그죠? 매도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하락 구간에서도 이렇게 한번 봐보면은요. 자, 요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요런 구간에서는 매도. 그리고 요 구간에서 또 매수.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주황색 값, 파란색 값과 요 이제 교차 값이 겹치는 경우도 있겠고요. 겹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지금 요 차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치가 되는 것 같고요. 뭐 좀 작은 주식 한번 봐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요 값하고 요 위치가 이제 정확히 일치를 했고요. 지금 일치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지금 이제 찾을 수는 없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이제 요 주황색, 파란색이 교차하는 요 지점과 이 선들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나는 요런 지점들이 확률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스토캐스틱은 슬로우가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패스트는 잘 안 쓰고요. 슬로우를 많이 씁니다. 개요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폭 중에서 금일 종가의 위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을 잘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주요 지표인 퍼센트 K와 퍼센트 K의 이동 평균 값인 퍼센트 D로 나누어진다. 말이 좀 복잡한데 K 값과 D 값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와 D의 어떤 그 교차점이 K가 20% 이하로 하락했거나 다시 상승하는 경우, 이제 매수 신호이다. 그래서 K 값이, 퍼센트 K 값이 20% 이하인 경우에 위치한 경우에 매수 신호,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저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80% 이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도 신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K 값이 퍼센트 D 값을 상향 돌파해 상승하게 되면 매수이고 하향 돌파하면 이제 매도이다. 그리고 주가와 퍼센트 K 추세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 추세 전환이 발생한다는 이제 그런 신호이다. 골드가 일어나든 데드가 일어나면 이제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걸 지우고 지표 추가해서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슬로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를 쓰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12, 5, 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뭐 요거로 봐도 되겠고요. 이제 요거는 한 뭐 거래 일수로 쳤을 때 12일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5, 3, 3을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그리고 배수로 10, 6, 6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단타를 칠 때 보통 이렇게 533으로 이렇게 많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정도 이렇게 딱 보면은 자, 여기서 골드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K 값, D 값이 이렇게 골드가 일어나는 경우에 매수다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먹기는 해요. 아까 말했을 때 요런 부분에서 매수고 이 20% 여기가 20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80, 20 언더에서 매수, 80 오버에서 매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급등 구간 있잖아요. 급등 구간은 이 80 위에서 이 여기가 주황색으로 된 이런 구간에서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 20에서 매수하고 80에서 매도를 하면은 아주 짜잘한 수익은 많이 내는데 큰 수익을 못 먹는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요런 데서 보면은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하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그죠? 근데 K값 여기 K값과 D값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갔거든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페이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치는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짧아서 이런데요. 만약에 하락 구간으로 가보면은요, 매수한 다음에 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에 오면. 지금 얘는 좀 양호한 상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밑으로 K값과 D값이 20 밑에서 형성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려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차트들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뭐 전부 다 쓰진 않겠고요. 제가 자주, 그러니까 제가 뭐 많이 쓰는 어떤 뭐 그 이평선의 이격도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나 어떤 눌림목 매매 기법 뭐 그 정도만 이제 보고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MACD 같은 경우는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하락 추세라고 하면요 패턴이 있는데 이평선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우하향하면서 이제 이평선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요. 밑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횡보 추세는 이평선이 밀집이 되면서 이격도도 함께 밀집이 돼요. 그리고 상승 추세는 하락 추세 반대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간격이 우상향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면요. 이격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면은 우상향에서 많이 벌어져 있으면 매도, 우하향에서 많이 벌어져 있으면은 매수,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와 이격도의 어떤 밀집 구간에서는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단 추세가 상승인 과정 중에서 이평이 이렇게 눌리면서 밀집이 되었다. 뭐 이런 전제가 좀 깔리겠죠. 그리고 장대 양봉 후에 가격이 눌리고 가격 폭발 후에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다든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 혹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 한번 해봅시다. 되게 복잡하죠.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기존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선들은 5일선, 33일선, 뭐 60일선, 60일선도 거의 잘 안 보고요. 33일선, 114일선, 228일선, 그리고 좀 아주 차트를 최대한 크게 보려고 912, 1824선 여기까지는 본데 가장 제일 많이 보는 선 3개라고 하면은 114, 228, 456 요런 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MACD 정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거의 데이터니까 이제 그런데 뭐 현재 요 부분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원바닥 정도 되겠고 여기가 한 투바닥 정도 되겠고 저는 원바닥 투바닥 정도 뒤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선하고 평행되게 어떤 선들을 하나 그어 보면은 뭐 한 이 정도 선이 이 정도는 조금 너무 머네. 이 정도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이제 오버슈팅이다라고 한번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확대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일단은 MA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요 자리,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요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이 계속 이제 그 매도 구간이 이제 MACD는 좀 지속이 당분간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겠죠. 요런 각도로 이제 그 줄어들겠죠. 그런데 요 일목균형표를 조금 적용을 시키면은요. 주가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요 자리 965원 자리가 지지받는 자리예요. 지지받는 자리. 물론 여기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받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여기 이제 저 이평선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 5, 6선 같은 게 2년치의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범위의 주가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어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봤을 때,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그러면 요 정도 자리, 992원 정도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가 가능하겠고, 960원 정도를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제 우상향의 어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을 종가상으로 이탈한다라면, 혹은 밑으로 깬다. 지금 여기에 또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가격이 한 920원이라서 여기까지도 뭐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가 이탈되면 일목균형표상에서 960원대가 이탈되면 난 매도를 하겠다. 이런 플레이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주가가 이 투바닥 저점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를 손절가로 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5%를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밀렸을 때 난 추가적으로 10%더 매수하겠다. 이런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조 지표는 자기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딱 여기까지만 갔어. 그러면 여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매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 이때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갔어, 혹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아 잘못 샀네가 되는 거죠. 잘못 샀네. 이게 기준이 이거였다가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면은, 기준을 섞어버리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공이 좀 쌓였을 때 이제 좀 유동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한번 또 볼까요? 보통 우량주일수록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한 것들이 조금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에서 훨씬 더 잘 맞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라서 이제 그렇긴 한데, 어, 이게 옛날 거 가지고 하면은 뭐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를 가지고만 이제 대응하는 법, 가격을 알아맞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보조 지표나 차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은 자, 구름대 밑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456일선, 456선 아래에서 있지만 주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요 위치가 이제 구름대에 시간이 뭐 두 달, 세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내려왔다.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인 거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짧은 구간에서 아까 선을 그었잖아요. 선을 그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 관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단기적인 하락하는 이런 관성인데, 또 그 안에서의 또 짧은 이제 파동이나 에너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요만큼, 내려갈 때 이만큼, 올라갈 때 요만큼, 요거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여기서도 요거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타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뭐 확실하게 이런 라인에 터치를 했을 때 사서 이게 이만큼이 됐던 요만큼이 됐던 먹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간들처럼 이렇게 페이크가 나와가지고
개미털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가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자리라면은 이렇게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을 때 그리고 구름대 밑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보다는 조금 어, 이럴 때가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음, 요건 팁인데요. 주가가 처음으로 여기 4, 5, 6선에 이제 닿았을 때, 이럴 때 이제 기술적으로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요 자리 처음으로 맞았죠, 그죠? 처음으로 맞은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가능성들이 우량주일수록 조금 높아요. 이건 팁이에요.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꼬라박을 때 4, 5, 6선에 처음 맞을 때 수익이 단기적으로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서희건설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하락의 추세가 두 번에 걸쳐서 꺾였어요. 이렇게 한 번. 이거 어떻게 긋냐 하면은요. 여기 고점을 이어봤을 때, 이렇게 쭉 이었을 때 연결되는 선이 딱 여기에 맞아요. 여기서 지지받은 거예요. 이게 차트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추세를 뚫고 올라갔던 애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맞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런 자리들 보면은, 딱 보면은, 요런 그 지지받는 자리들. 그래서 원바닥이 형성되고 투바닥이 형성되고 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봉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눌리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린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게 건설이나 어떤 건설과 관련된 레미콘 뭐 이런 자재들이 뭐 이렇게 전쟁 상황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좋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 이거 보면은 여기에 구름대 여기 라인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눌리면은 제 생각엔 1812원까지 눌려주면은 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매수하게 되겠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각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눌린다면 아주 뭐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상황이 되겠고요. 살 사람 입장에서도 좀 급하게 눌려주면은 여기까지도 눌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니까요. 기준봉 플레이라 하면은 거래량이 폭발했,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봉의 뭐 절반으로 나누든지 이거를 뭐 3등분으로 나누든지 4등분으로 나누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봉의 저가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1710원까지는 버티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서 뭐 추가 10%더 가도 되고 아니면 끝까지 뻗쳐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일목균형표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기준봉을 이제 요즘 세력들이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기준봉을 이탈시켜 버립니다. 이탈시켜서 여기까지 1632원 이 일목균형표의 가격의 지지라인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갈 확률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하고 함께 이렇게 추세선과 눌림목 매매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종목마다 다 다르고 종목의 테마마다 또 다 다르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뭐 삼성전자나 지수라든지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이런 지수에 훨씬 잘 맞고요. 소형주일수록 속임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안 보고 분봉으로 본다. 그러면 페이크에 털릴 확률들이 훨씬 많고요. 추세선 그
그 구름대 위에서 추세가 형성되어 있을 때, 추세가 우상향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구름대 밑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되어 있을 때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